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30년간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3박 4일 만에 모든 것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무엇을 숨겨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완벽한 복수의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절대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이 언젠가는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정은희 씨처럼 말이죠. 정은희 씨는 평범한 과부였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그저 아들 하나만 믿고 사는 여자였어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은혜 씨는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겁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심지어 정은희 씨 자신도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랐으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어머니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배신당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은희 씨, 올해 69, 33세 남편을 위암으로 떠나보내고 어린 아들 성민이 하나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겨우 5살이던 성민이를 품에 안고 정은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 앞에서 울지 않겠다. 이 아이만큼은 꼭 사람 만들어야지. 그 다짐이 정은희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정은희 씨는 동네 공장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아줌마, 여기 일 힘들어. 남자들도 버티기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장 생활.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차비를 아끼려고 두 정거장은 걸어서 다녔죠. 공장에서 하는 일은 자동차 부품 조립이었습니다. 차가운 철제 틀 안에서 열에 달궈진 부품을 맨손으로 만져야 했어요. 장갑을 끼면 작업 속도가 느려져서 결국 맨손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끝은 늘 화상 자국 투성이었고 날카로운 철판에 베인 상처에는 약도 제대로 바르지 못했어요. 엄마, 손 왜 이래? 어느 날 성민이가 정은희 씨의 손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 이거 엄마가 좀 서툴러서. 괜찮아. 금방 나아. 하지만 상처는 나을 겨를도 없이 또 생겼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없었어요. 10분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들고 기계 옆에서 급히 끼니를 때웠습니다. 동료들은 휴게실에서 여유롭게 쉬었지만 정은희 씨는 그 10분도 아까웠어요.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성과급을 받고 싶었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와도 병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 결근하면 하루치 일당을 못 받으니까요. 한겨울에도 공장 안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어서 부품을 잡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은희 씨는 호호 불며 손을 비비고 작업대 근처
뜨거운 기계 열기를 손에 쐬며 버텼습니다. 손난로나 장갑 쓸 여유는 없었죠. 정은희 씨, 집에 애 있지? 힘들면 그만둬도 돼. 반장이 가끔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은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잘할 수 있어요.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성민이 학원비부터 챙겼습니다.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다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은 다 보내고 싶었어요. 엄마는 왜 새 옷 안 사? 엄마는 옷이 많아. 성민이 옷부터 사자. 정은희 씨는 늘 헌 옷만 입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주는 옷, 시장에서 파는 1,000원짜리 옷. 그런 걸로 버텼어요. 성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정은희 씨는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책가방, 운동화, 체육복, 모든 걸 새 것으로 맞춰줬어요. 한 달 생활비를 털어서라도 말이죠. 우리 성민이는 다른 애들보다 부족한 게 없어야 해. 그런 정은희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민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매번 반에서 1등, 전교에서도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어요. 성민이 어머니, 이 아이 정말 똑똑해요. 나중에 꼭 좋은 대학 갈 거예요. 선생님의 말에 정은희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성민이가 중학생이 되자 돈 들어갈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참고서, 문제집, 학습지, 그리고 무엇보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정은희 씨는 공장 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다른 일을 더 구했어요.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잘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성민이 앞에서만큼은 절대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성민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정은희 씨의 고생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무슨 무리? 엄마는 괜찮아. 너만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성민이가 고3이 되던 해, 정은희 씨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공장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나이 많은 직원들부터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정은희 씨, 미안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20년 넘게 다닌 공장에서 쫓겨나는 순간 정은희 씨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성민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형마트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계산대 주변 정리, 바닥 걸레질, 왁스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화장실을 청소할 때면 무릎에 염증이 생기기 일쑤였습니다. 세제에 손이 불어서 피부가 벗겨지고 매일 10,000보 이상을 걸어서 다리는 늘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성민이만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거든요. 마트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기 청소하는 아줌마, 좀 비켜줘. 여기 더러워. 다시 닦아. 하지만 정은희 씨는 허리를 더 깊이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버텨야 성민이가 쉴 수 있어. 내가 무너지면 안 돼. 그 믿음 하나로 정은희 씨는 30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민이는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성민이가 뛰어와서 안겨올 때 정은희 씨는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생 끝났다. 우리 성민이 이제 정말 사람 됐구나. 성민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정은혜 씨의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회사 동료였던 소영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소영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똑똑한 도시 여자였습니다. 대학도 명문대를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니고 있었어요. 성민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처음 소영을 만났을 때 정은희 씨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깔끔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성민이를 아끼는 마음이 진실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소영의 인사도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정은희 씨는 미묘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예식장은 저희가 알아볼게요. 요즘은 다 신랑 신부가 직접 해요. 피로연 음식도 저희 취향에 맞춰서 정할게요. 한복도 어머니 것은 나중에 따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정은희 씨는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분이었어요. 소영이가 요즘 사람이니까 내가 나서지 말자. 정은희 씨는 일부러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정은희 씨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소영 쪽 하객들은 화려하고 세련됐는데 정은희 씨는 왠지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내 역할은 끝났어. 이제 성민이 알아서 잘 살겠지. 결혼 후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성민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부 전화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들렀어요. 소영도 함께 와서 간단한 안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괜찮다. 너희들이나 잘 지내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민이의 연락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전화가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집에 오는 것도 점점 뜸해졌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성민이는 늘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소영이 친정에도 가야 해서, 소영이가 좀 피곤해해서, 다음에 뵐게요. 정은희 씨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지. 이해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특히 소영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목소리가 냉랭했고 만났을 때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말았어요. 소영아, 요리 배우고 싶으면 엄마가 가르쳐 줄까? 아, 괜찮아요. 요즘은 다 배달시켜 먹어요. 김장은 어떻게 할래? 엄마가 도와줄까? 저희는 안 해요. 사 먹는 게 편해서요. 소영은 정은희 씨의 모든 제안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정은희 씨는 점점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혼자 사는 집은 남편과 함께 마련했던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마당에 심은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면 성민이 생각이 났고 남편과 함께 붙인 벽지를 볼 때면 옛 추억이 떠올랐어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집도 미리 수리해 두었습니다. 지붕도 고치고
보일러도 새 것으로 바꾸고 벽지도 다시 발랐어요. 생활비도 푼돈 아껴가며 꾸려갔습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물건만 사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나는 이제 성민이한테 손 벌릴 일 없이 살 수 있어. 정은희 씨는 그런 자신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은희 씨의 마음을 성민이와 소영은 알까?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옆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안 살려고 해. 맞아. 우리 집 며느리도 그래. 명절에도 잠깐 인사만 하고 가버려. 그래도 나이 들면 자식 손에 의지해야 하는데. 글쎄, 요즘은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워. 그 말을 들으면서 정은희 씨는 왠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소영이도 그런 생각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소영이는 좋은 아이야. 그리고 성민이가 있잖아.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소영이 갑자기 정은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평소와는 다르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이에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제주도 여행 어떠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정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여행이냐고 묻자 소영은 더욱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며느리 된 입장에서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정말? 네. 항공료도 다 예약해뒀어요. 호텔도 좋은 곳으로 잡았고요. 정은희 씨는 의아했습니다. 평소 차갑기만 하던 소영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 하지만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너무 삐딱하게 생각했나? 성민이도 알고 있어? 당연하죠. 성민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여행 선물해 드리자고. 그 말에 정은희 씨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 며느리가 자신을 배려해 준다는 것, 그 모든 게 고마웠어요. 그래, 나도 한번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 3박 4일 제주도 여행. 정은혜 씨에게는 태어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여행이었습니다. 처음 타본 비행기, 처음 먹어본 갈치구이, 처음 본 제주 바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어요. 호텔 방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 때의 편안함이란. 아, 이런 게 여행이구나. 소영이가 정말 좋은 선물을 해줬네. 3일 동안 정은희 씨는 마음껏 웃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곳도 구경하고 기념품도 샀습니다. 성민이와 소영을 위한 선물도 골랐어요. 집에 가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정은희 씨는 제주도에서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설렜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3박 4일 동안 집을 비운 건 태어나 처음이라 왠지 집이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역시 내 자리는 집이지.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은희 씨는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삑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혹시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천천히 눌러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더니 전혀 모르는 여자가 나왔어요. 네, 누구세요? 정은희 씨는 얼떨결에 말했습니다. 저, 여기 주인인데요. 여기가 제 집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 집 저희가 3일 전에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요. 부동산에서 열쇠도 받았고 이미 이사도 다 끝났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은희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통수를 세게 때린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왜 집이 남의 집이 됐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집, 팔았어요. 뭐라고? 정은희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영이 명의로 옮겨놨다가 바로 팔았어요. 엄마 제주도 계시는 동안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왜 내 허락도 없이? 어차피 엄마 혼자 사시는데 그 집 너무 크잖아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거 위험해요. 성민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그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만든 집이야. 마당에 감나무도 우리가 심었고 그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을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인정이나 작은 임대주택에서 지내시는 게 나아요. 정은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이토록 차갑게 말하다니. 소영이는 뭐라고 하던? 소영이요? 소영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 수 없다고. 그 순간 정은희 씨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3박 4일의 제주도 여행.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한 완벽한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은희 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그 달콤한 배려의 말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자신을 집에서 내쫓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성민아,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임대 아파트 알아봤어요. 월세 50만 원 정도 되는 곳으로. 집 한 돈으로 충분히 보증금 넣을 수 있어요. 보증금은 누가 내는데? 그건 엄마가 내셔야죠. 집 한 돈이 엄마 돈이니까요. 정은희 씨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을 팔았으면서도 그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내라고 하다니. 성민아, 그럼 집 판 돈 나머지는? 아, 그건 저희가 새 집 사는데 보태려고요. 전세금이 부족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은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서 자신들의 집을 사겠다는 거였어요. 성민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뭘 해요? 우리는 신혼이고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내가 널 위해서 3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니? 그건 부모된 당연한 도리 아니에요? 당연한 도리. 정은희 씨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나가던 날들,
화상 입은 손으로도 일을 놓지 않던 날들, 자신은 굶어도 아들 학원비를 먼저 챙기던 날들, 그 모든 것이 당연한 도리였다는 거였어요. 좋아. 그럼 엄마가 30년 동안 번 돈은 다 어디 갔을까? 그건 당연히 제 교육비고 생활비로 쓰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엄마가 늙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엄마 요즘 세상에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각자 알아서 살아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정은희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서서 갈 곳이 없는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30년 전 남편 장례식장에서 5살 아들을 안고 다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사람 만들어야지. 하지만 자신이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은혜 씨는 그날 밤 동네 모텔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난생 처음 모텔에서 자는 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내가 바보였구나. 30년 동안 완전히 바보였어. 그 순간 정은희 씨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희생하며 살았던 그 순한 어머니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정은희 씨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SNS를 통해 파악한 소영의 회사, 그 내부 분위기, 인사팀의 인물관계도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한 그녀는 마침내 비밀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집이 며느리 소영의 명의로 불법 이전된 서류들과 아들과의 통화 녹취, 그리고 여행 기간 중 본인이 제주도에 있었다는 항공권, 호텔 예약 내역 등 알리바이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익명으로 소영의 회사 윤리센터에 전달됐습니다. 며칠 후 정은희 씨는 성민의 전화를 통해 그 결과를 알게 됩니다. 엄마, 회사에서 소영이 감사실로 불려갔대요. 어떤 제보가 들어갔다는데 혹시 엄마가? 정은희 씨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고위직 승진 후보에 올라있던 소영은 곧바로 대기 발령 조치됐고 조용히 내부 감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은 황급히 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거 엄마야? 당신 엄마가 그랬지? 성민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SNS에 공유한 소영의 명품 쇼핑, 해외여행, 고급 식사 사진들, 모두 정은희 씨가 추적한 자료의 일부였습니다. 그 후 정은희 씨는 마지막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닌 그들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으로. 본 아파트 502호 세입자인 정소영 씨는 과거 시어머니의 집을 불법으로 명의 이전하고 금매 처분한 후 부당한 이득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기관의 제보 예정이며 입주민 윤리 기준에도 반하는 행위이므로 경각심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며느리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외출도 줄었고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속삭이던 이야기들이 카페에서의 뒷담화가 점점 소영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영은 정은희 씨를 직접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그녀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결국 소영은 회사를 자진 사직했고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민은 처음으로 정은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정은희 씨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날 쫓아낸 건 너희야. 내가 한 건 그냥 너희가 뿌린 걸 거둔 것뿐이야. 성민은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고 그 모습에 정은희 씨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테이블 위에 피어난 작은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참기만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성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은희 씨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가 더욱 빛났습니다. 다음 작품도 이미 준비 중입니다. 더 강렬하고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